자, 그러면 이제 구독자분들의 질문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 있었죠? 첫 번째 질문은 좋다 유재종님께서 해주셨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 저희가 좀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좀 좋았고, 근데 신재생 에너지에서 저희가 태양광을 항상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걸 탑픽으로 뽑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고 계신데, 수소나 풍력, ESS 그리고 에너지 전송 관련 전선 사업이라든지 원자력 관련된 이제 친환경 에너지 쪽 전반적으로 좀 매력 있는 게 가격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쪽으로 어떤 산업이 좀 매력 있는지 문의를 해주셨어요. 그 보니까 제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아서 말은 못 하겠는데, 이사님께서 관련해서 저희한테 뭐 보내주신 게 있잖아요. 요번에 네. 그 세금 관련해서 그쵸, 큰 뉴스 났죠. 예. 관세 부과 면제 대상 관련해서 네. 보내주셨는데 한번 좀 읽어봐 주세요. 요번에 이제 그 미국 상무부에서 조사를 해서 이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중국 업체들한테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 이슈도 사실 크게 작용을 그렇죠. 하면서 한국 회사도 저희가 포함됐었고. 네, 과거에 이야기했던 뭐 진코솔라 이런 기업들이 좀 주가가 안 좋았었는데, 뭐 진코솔라를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으니까 팔로우하고 계셨던 분 아시겠지만 최근 5일 정도 해서 한 24% 정도 올랐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어제 좀 발표가 나왔었던, 이제 지난주 금요일인가 그랬죠. 이 발표가 나왔었는데, 요 면제 대상이 이제 8개 대상이었는데 4개 기업은 면제됐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큐셀도 아까 말씀하셨던 한국 하나큐셀도 들어갔고, 진코솔라가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뉴이스트 솔라, 보비에트 솔라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 기업들은 면세가 부과가 안 되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진코솔라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관세부과 대상이 4군데가 있죠. 예, BYD 같은 경우에는 27% 적용될 거고요. 그리고 캐네디안 솔라, 요것도 이제 미국에 상장되는데 16%, 상대적으로 좀 양호하죠. 그리고 트리나 솔라 같은 경우에는 254%. 그리고 이제 비나 솔라 같은 경우에는 254%에서 굉장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예, 거의 뭐 하지 말아라 이런 수준이라고 좀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태양광 섹터에. 지금 어쨌든 태양광 관련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희가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투자 비중이 홈런랩 같은 경우에는 정말 높아요.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좋게 보고 있는 업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 질문은 보시면은 이게 이제 수소라든지 풍력, ESS, 에너지 전송 관련 전선 산업, 원자력 이런 쪽에 대해서도 총합적으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원자력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도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가가.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대표적으로 ETF를 뽑아보면은 태양광,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전체 QCLN 같은 종목, 그 다음에 이제 더 밑으로 내려왔었을 때 이제 FAN, 이게 풍력입니다. 이런 ETF들의 매력도가 탑 10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고요. 그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으로 보면은 뭐 에너지 관련 부분에 있어서 엠페즈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만큼은 중요합니다. 왜 더 중요하냐면,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생산성 향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데이터 마이닝이라든지 생산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전력 소비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관련해서도 요즘에는 당연히 태양광 패널까지 활용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이 신재생 에너지 업종에 대한 투자 비중을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최소 20%는 저희는 들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태양광과 풍력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풍력도 좋게 보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고, 두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면은 요 빈스백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미국의 울트라 장기 국채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포트에 반영하는 게 어떨지 궁금하고, 또 아울러 비트코인 최근에 이슈죠. 비트코인은 바닥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이라면 상승 전환이 언제쯤일지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자, 저희가 9월 달이었나요? 10월 달이었나요? 아무튼 얘기 막 하면서 그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4%대를 넘어갔었을 때
저희가 3.5% 이상에서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4% 넘어갔었을 때는 이제 싫기 시작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기 채권에 대한 투자, 저희가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 3.5%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3.5% 정도 수익만 내는 게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장기 채권 투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3.5%까지 떨어져서 금리가 하락하면서 생기는 추가적인 초과 수익은 얻기는 좀 어려우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채권은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런 과정에서 지금 뭐 비트코인 시장 지금 엉망이잖아요. 예. 네. 뭐 워낙 지금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깨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릴 때 이제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시장을 들여다볼 때 저희가 M2로 보지 않고요. M1. 그러니까 미국의 미 연준이 유동성을 얼마나 부여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숫자가 지금 계속해서 마이너스 숫자가 지금 으로 떨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로 이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2021년에는 M1 증가율 거의 뭐 14% 정도 됐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들어서 2022년에 들어서 지금 뭐 M1 증가율이 마이너스 3%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적인 금, 은, 가상화폐 이 세 개를 다 더하는 이것을 이제 대체자산 관련된 유동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올해 연초 대비해서 9.8%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연간 단위로 보는 거를 올해와 작년까지 다 더해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M1 증가율이 11%고요. 가상화폐 시장의 증가율은 15%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여전히 계속해서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거고요. 반면에 오히려 이럴 때는 금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요. 지금 최근에 금 가격이 제법 많이 올라왔습니다. 1,800달러 온스당 더 돌파를 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10% 정도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희는 1년 동안 봤을 때 그래서 내년도에 2,000달러 정도까지 보지 않을까라는 저희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시장을 들여다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종합을 해보자고 하면은 이제 그 대체 자산이 결국에는 M1, 우리가 이제 M1, M2 많이 보는데 M1 이제 유동성의 증가랑 관련이 굉장히 깊은데 아직까지도 M1의 증가율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높지가 않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사실 앞으로는 더 오를 것보다는 좀 지지부진하지 않겠냐.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오히려 금 같은 경우에는 향후 1년 내에 10% 정도 더 오를 가망성이 있다. 그래서 2,000달러까지도 좀 보고 계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네, 보시면 성민님께서 이제 해주셨는데 이제 내년 1분기 나스닥, S&P 저점 부근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이게 참 정확한 타이밍 잡기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내년 1분기까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정말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온다면 1분기 이후에 2분기에 꼭지를 찍고 다시 하락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인 저희가 큰 그림은 아직까지는 오히려 상승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숫자가 고점이 9% 넘게 있다가 이게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고 지금 7.7%, 7%대 밑으로 쭉 떨어지기 시작할 거고 앞으로 한 1년 이상 3%대, 그러니까 4% 미만까지 떨어지는 시기가 계속 월별 단위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구간일 때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시장은 하락하기보다는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내년 1, 4분기에 금리를 계속 올릴 테니까 이것만 가지고 시장을 좀 끌어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저점 부근으로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생각하시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장은 5%대 금리를 반영을 했던 지수를
봤었어요, 한번. 그래서 만약에 정말 또 그 정도 금리를 반영을 하는 지수가 나온다면 말씀하신 대로 내년 1, 4분기에 우리가 봤던 10월 달에 봤던 그 저점 부근까지도 다시 한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일시적인 현상일 거고, 그렇다면 다시 3월부터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거예요. 그게 과거의 2008년, 2009년 사이클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2008년에 아시아 시장은 10월 달에 바닥을 잡고 11월부터 쭉 올라갔고요. 미국 시장은 바닥을 잡고 올라갔다가 또다시 빠져서 3월에 바닥을 잡고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똑같이 그렇게 움직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그냥 좀 1년 단위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고점의 어떤 S&P와 나스닥 숫자를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는지라고 여쭤보신다면, 저희는 S&P 500 같은 경우에는 한 4,700 정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4,500에서 15,000 정도. 근데 이 두 개의 숫자가 다 작년 11월, 올해 1월 숫자보다 낮아요. 그래서 이번에 반등이 과거의 고점을 돌파하는 반등이라기보다는 그것보다 살짝 밑에까지 올라오는 시장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구간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한 3개월 정도 그런 추세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고점을 한번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큰 폭의 하락장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운용을 하고 있다. 어제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사실 그 시장 방향성 정확하게 매번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올해 내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실적,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종목 고르기,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운영을 하시거나 투자를 하신다면 저희처럼 올해 그래도 연 단위로 플러스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정도는 가져봅니다. 네. 결국에는 뭐 조정이나 이런 우려들이 시장에 많이 있지만은 이제 6개월에서 1년 3개월, 한 1년 반까지는 뭐 정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S&P 기준으로는 4,700, 나스닥 기준으로는 14,500에서 15,000 정도 되니까 S&P는 한 2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거고요. 나스닥은 한 3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목 선정,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오랜만에 그죠? 몇 주 만에 종목 관련해서 찍어봤습니다. 정말 도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좋은 질문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